안녕하세요. 이나무입니다. 일주일 만에 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그 50억 그 투자 자금을 벌어서 이제 대학 교수직을 벌인 최성락 교수의 투자 기법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더 스페셜한 우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KCGI의 그 강성부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. 그래서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오늘 기대되는데 또 강 대표님께서 최근에 보면 K 글로벌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자산운용사도 설립을 하셔서 여기 이제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히 좀 뭐 말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질문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. 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KCGI의 강성부 대표입니다. 뒷얘기를 길게 하려면 앞에 소개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가 이제 우리 저 강 대표님 그 이제 본인 회사 차리시기 전에는 이제 LK 투자 파트너스에서 이제 대표이사도 맡으셨고 그 전에는 한 15년 정도 증권사, 그러니까 대우, 동양 그다음에 신한금투에서 뭐 채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맨날 자랑하시는 게 나는 채권도 1등, 주식도 1등을 한 유일한 애널리스트다. 그 자기 소개할 때 쓰라고 해서 꼭 씁니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건 여담인데 그 대한항공 비행기 타세요? 타면 구석자리 주나요? 저 화장실 앞에 구석자리를 주나요? 그렇지 않거든. 제가 예약을 하는 거죠. 그런가요? 네. 제가 되도록이면 좀 앞자리, 이코노미 중에 가장 앞자리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. 근데 뭐 승무원이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좀 식은 빵을 갖다 주거나 그렇지 않고 전혀 누군지도 모릅니다. 그래요. 이제 궁금해서. 아니 그 제가 이제 여기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책을 그러니까 제가 쓰기 몇 달 전에 그때 출간하셔서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앞부분에 그 되게 본인은 그 시골에서 좀 자랐다. 그래서 경남 함양 산골에서 출생을 했고 아주 다복한 집안에서 되게 자랐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좀 헝그리하게 자라고 이제 장사하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. 그래갖고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강 대표님 안지 올해는 안 됐지만 최근에 이런 활약상을 보면 그게 상상이 안 가는데 조금 어렸을 때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의 그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철학 그다음에 그런 거를 알 때는 그분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개개인 그 책들 외국의 그 성공한 기업인들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강성부 대표님의 과거를 조금 알고 싶어서 경남 함양이라고 하면 산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그런가요? 그만큼 오지라는 거고요.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이 거기 있습니다. 그만큼 골이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. 뭐 저희 육대조 할아버지께서 유배를 그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원래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유년기에 서울 올라와서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름이 성부잖아요. 이룰 성자 부자 부자예요. 그런가요? 메이킹머니입니다. 그래서 그 부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 직접 장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경영학과를 가야 되고 뭐 경제학과를 이쪽 기업을 해야 된다. 그런 그 저한테는 그냥 운명처럼 그 이름이 저의 운명을 결정 지어 버렸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온갖 뭐 알바문 뭐 신문 배달부터 각종 장사들도 그 약간 워런 버핏 비슷한 워런 버핏도 어렸을 때 배달 많이 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 때까지 수십 가지의 장사들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장사들 뭐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게 DNA에 박혀서 대학 들어와서도 동아리 활동도 주식 투자 동아리 막 이런 거 하고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워요. 그리고 제 이름이 사실 저한테는 좀 컴플렉스였어요.
얼마나 없지 살았으면 이름을 돈을 버는 부를 이룬다 이렇게 지었냐 하고 이제 아는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. 보통 뭐 미팅이나 소개팅 할 때 이름하고 한자 물어보고 그럴 때 이제 좀 부끄럽죠 사실. 아유, 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구나를 알 수 있는.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보낸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경험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그러셨네요. 저한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최준철 대표님 한 6개월 전에 뵀을 때 얘기 들은 그 투자 동아리,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보니까 그 스믹이라고 서울대 주식 동아리, 그러니까 SNU 마이다스 인베스트먼트 클럽.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. 저도 이렇게 찾아보는 거 좋아하니까. 근데 뭐 지금 이제 44기인데 강 대표님이 1기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1기 멤버가 뭐 강성부, 목대균, 이의섭, 황성환 아주 뭐 쟁쟁한 저도 뭐 모르는 선수들이 더 많겠지만 그렇고 이제 3기가 최준철, 김민구. 그래서 뭐 되게 저는 궁금해서 이게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수업도 잘 안 듣고 이런 동아리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어땠고 주식을 좀 본격적으로 내가 하자 뭐 그런 거가 어떤 게 계기가 됐고 어떻게 입문을 하셨어요? 왜냐하면 이제 저 그 여기 유튜브는 또 학생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키우는 또 부모들도 되게 많으셔서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뭐 주식 투자 동아리를 이제 저희 그 1기 시절에 뭐 동아리가 죽었다 살았다 거의 심폐소생해야 될 정도로 활동이 뭐 좀 되다가 방학 때 되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그렇죠. 초기 단계는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죠. 근데 뭐 제가 이 동아리를 가입하게 된 거는 그거였어요. 어머니가 저한테 나름 큰 돈을 맡겨 주셨어요. 당시에 어머니한테는 큰 돈. 그래서 그 돈을 그냥 거의 다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몇 년도 얘기인가요 이게? 그게 99년도 우리나라 코스닥 고점 찍을 때 그때 이제 돈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외환 위기 다음. 그래서 그 돈을 거의 다 말아먹고 와 이거 큰일 났다.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왜냐하면 코스닥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제가 그래도 학부를 또 경제학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경영경제 전공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믿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맡기셨겠죠. 근데 돈 주신 날이 이제 완전 상투였던 거죠. 그리고 나서 거의 다 까먹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하냐 해서 주식 투자 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. 그렇게 된 거고 그때 이제 1기 활동하던 친구들 서로 뭐 노하우가 없으니까 서로 배워가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경험들이 그때는 뭐 인터넷에서 정보가 뭐 그다음에 뭐 어딜 보고서 이렇게 배울 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또 이제 위기 상황에서 뭐 제가 그래도 좀 만회를 해서 뭐 9.11 터졌을 적에 또 원금을 다 만회를 했어요. 15배 넘게 났어요 그때. 그래서 그때 뭐 약간 배팅을 그래도 또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미수도 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 돈은 뭐 이미 다 잃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가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막 투자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가입했던 동아리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호명하신 후배들에 비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뭐 그런 대단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기 지금 때문에 투자 스타일에서 다 틀리잖아요.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다르죠. 다 주특기가 다 틀린 선수들이 전통적인 같이 투자를 한 친구 있고 롱숏 잘하는 황성환 대표 같은 분들은 또 그런 투자를 잘하고 목대균 저희 지금 K글로벌 자산운용 대표하고 있는 목대균 대표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에선 또 우리나라 1인자고 뭐. 그렇죠. 해외 주식 할 때 뭐 마지막에 그 친구 수익률이 글로벌 상위 1% 안에 드는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거뒀었죠. 한국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정보가 이렇게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서 후배들이 계속 매년 그 동아리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선배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동아리 가입하려고 재수하는 친구도 있다. 그리고 뭐 휴학하는 친구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일화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있는 뭐 그 신촌에 있는 학교도 보면
제가 동아리를 직접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학생들이 보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컨설팅, 투자 뭐 다양한 동아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좋은 그런 그 멘터가 없으니까 학생들끼리 좀 방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으니까 아무나 선배들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좋겠네요. 좋죠. 이제 후배들이 뭐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니까 저도 뭐 계속 가게 되고 또 학부 제가 연대 다녔기 때문에 연대에서 부르면 가겠습니다. 연대는 동아리 출신들 중에 투자를 해서 큰 사고를 친 분들도 좀 있고 최근에 보니까 저 친한 후배입니다. 친했었던 후배죠. 학창 시절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서치를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인데 강 대표님은 그러니까 채권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주식 뭐 지주회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큰 그림을 볼 때는 이제 크레딧이나 채권 쪽에서 그 시그널들이 항상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주식을 보면 너무 좁게 보니까 항상 그런 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대학 학교 졸업하고 그 채권업계 들어오셨? 그게 인연이 좀 있는데요.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방에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 책도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 그 재무관리 책에서는 제일 많이 팔렸던 당시에 그 현대 재무관리라는 책을 이제 출간 작업을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하면서 그때 이제 박정식 교수님하고 조재호 교수님 두 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조재호 교수님이 이제 그 마이크 밀켄을 되게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. 정크봉드의 왕. 정크봉드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뭐 프로 농구 선수, 미식 축구 선수 다 합쳐서 이 사람만큼 많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없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 밀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와튼 스쿨을 나오셨기 때문에 와튼 출신이죠.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운명처럼 제 운명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그분도 출발을 했거든요. 마이크 밀켄도. 그래서 처음에는 리서치를 해서 가치가 저평가된 한마디로 내재된 위험에 비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채권들을 이제 정크본드들을 잘 골라내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5년, 10년 계속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니까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이분이 이제 M&A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알제알 라비스코라고 그 이전 M&A 최대 규모보다 거의 2배 이상 큰 M&A를 하는 과정에서 KKR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시골 동네에 있는 이제 조그만 그런 그 PF 펀드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 장본인이 사실은 마이크 밀켄이었어요. 그러니까 80년대 월가의 가장 큰 뭐 스토리였죠. 그게. 그래서 그 밀켄을 제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대우증권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 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공채에 입사를 했고요. 그래서 리서치 센터에서 있다가 이제 동양증권으로 또 옮깁니다. 왜냐하면 동양증권이 정크본드의 킹이었죠. 당시에 2등하고 뭐 5배 차이 나는 1등일 정도로 큰 손이었습니다. 그래서 동양증권이 당시에 이제 그 채권을 그냥 단순한 회사채만 팔려고 하니까 회사채가 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M&A 시장에서 풋옵션 장사를 합니다. 일종의. 그래서 미국의 80년대에 있었던 그 일을 저희가 이제 같이 밀켄이 했던 일을 그대로 저희가 복제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M&A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 되죠. 동양증권 자체가. 리테일 채권을 풋을 넣으면 형식은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에쿼티지만 실질적으로 채권과 같은 신용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채권처럼 찍어서 나름 고금리로 M&A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하고 뭐 심사하고 그러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밀켄 덕분에 이렇게 이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M&A 시장까지 제가 당시에 들어가게 됐고 또 뭐 이제 신용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게 제일 위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니까. 그래서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는 뭐 LG 그룹이다, LG 화학 업종 애널리스트가 화학만 보면 되는데
저희는 채권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부도율이라는 거 하나로 그렇죠. 기결이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산업이 달라도 부도율은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3년 내 누적 부도율이 몇 프로인가. 네. 그래서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 뭐 또 그런 다양한 리서치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집단으로 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래서 기업 집단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 집단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결국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거든요. 그 결국은 본질이 오너의 성향이 어떻고 오너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고 또 그룹 내에서 어떤 회사의 지위가 어떤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그 회사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그 연구를 제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 100대 그룹을 우리나라 100대 그룹을 하게 됐고 2005년 6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뭐 책을 처음 쓰신 게 두꺼운 책을 제가 교보문고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는 판매하는 책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쳐보니까 이건 비매품인가 이건 재고가 없다 그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실제 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반향이 좋아서 제가 세미나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? 세미나를 많이 했죠. 그리고 해외 뭐 어디 가서도 뭐 해외 투자자들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 또 제가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제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글로벌 연구도 또 해야 돼서 글로벌 100대 그룹도 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매년 책을 썼습니다. 그렇게 1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뭐 재무제표는 엑셀 파일에 넣고 돌리면 되니까 나오는데 결국 경영진의 질 그다음에 결국 그 위에 거버넌스는 근데 그 당시에 뭐 정보나 그런 거를 계속 사람도 만나고 그 자료도 찾고 뭐 그러면서 하셨나요? 어떻게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. 뭐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 채권 분석 팀장이 되니까 팀원들이 많잖아요. 부려먹을 노동력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그 친구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그 덕택에 계속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그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계속 쓸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그게 이제 머리에다 들어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아주 뭐 숫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감으로 이렇게 딱. 그렇죠. 뭐 100대 그룹 지분 구조도를 제가 다 지분율까지 다 칠판에다 눈 감고 다 그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룹사들에서도 자기들 지배구조 개편하기 전에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된다 해서 저를 많이 불러서 또 어떻게 아이디어 좀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. 그러니까 뭐 롯데는 너무 복잡해서 비서실도 팔로우를 잘 못한다고. 롯데그룹도 갔었습니다. 롯데그룹도 한 2번 정도 가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신안이 있을 때인 것 같은데 뭐 특정 그룹을 언급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길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뭐 그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룹사별로 또 고민하는 부분들 어떤 거구나. 그럼 최고 경영층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분들의 고민의 그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 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 승계 이슈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제 그 승계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가 막 이렇게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낼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분율은 많이 줄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분율을 더 요즘같이 키울 수 있을까? 주식담보대출도 많지 않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. 그렇죠. 그래서 참 그게 옆에서 보기에 이제 딱한 그룹들도 많았고 또 이제 아무리 이제 악법이라 하더라도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룹들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머지 주주들을 거의 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배신행위죠 사실은. 그런 배신행위들을 하면서 여기 책 제목 같이 기업은 괜찮은데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고 이상한 대주주 뭐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특정 그룹의 이슈가 아니고 너무 그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점점 이제 지배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이제
여기에 대해서 사명감이 들어요. 일종의. 그랬을 것 그래서 같네요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ESG 펀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ESG에서 특히 이제 G에 포커스가 맞춰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기업 지배 구조에 포커스가 맞춰진 펀드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. 그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 KCGI에서는 이제 폐쇄형 일반 투자가는 아마 투자를 못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짐작인데 그 다음에 K글로벌에서는 일반 공모형 펀드,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저희 청취자 중에 오늘 듣고 나 내일 1,000만 원 투자하고 싶어 뭐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그 공모형 펀드인가요? 어떤가요? 저희는 지금 공모 펀드는 없고요. 사모 펀드예요. KCGI는 다 사모의 그 종류가 사모 펀드의 종류가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나눈다고 하면 예전에는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라고 해서 PEF가 있었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기관 전문 사모 펀드 해서 기관 투자자들만 KCGI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불행히도 가입을 못하고요. 기관 또는 이제 기업들 중에 큰 데들, 뭐 상장사나 이런 투자 자산이 이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말 그대로 진짜 전문가만 투자해라.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. 그렇게 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. 이제 K글로벌 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중에서 전문 투자형의 형태예요. 그러니까 헤지펀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헤지펀드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증권사 가서 여기 가입하고 싶어요 해도 이제 최소 투자 규모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형처럼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몇 억이 기본이네요, 그렇죠?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을 보통 그렇게 자릅니다, 저희가 인위적으로. 고객도 너무 많으면 그 관리하기도 또 항상 쉽지 않으시니까. 근데 그러면 과거 예를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재 뭐 포트폴리오 중에 오픈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보통 투자 대상을 이제 ESG 펀드, G에 포커스하는 거버넌스에 포커스하는 펀드를 할 때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그 종목 기업을 고르세요? 좀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은데요, 사실은.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점은 이제 아까 ESG 뭐 E하고 S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G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만은 기업 지배구조가 아주 나쁜데 굉장히 그만큼 또 저평가가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기업이죠.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그렇죠. 저평가가 심하지 않습니까? PBR이 뭐 0.3배도 안 되고 그런 회사가 숱하고요.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저 PER 1배도 봤어요. 일시적이겠지만. 근데 그런 이제 저평가 상태인데 그 이유가 오너의 어떤 전행이라든지 오너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의 돈을 편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오너 뭐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지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너라는 표현은 좀 약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주주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, 사실. 대주주가 지분 20%도 안 가지고 회사의 오너라는 소리 들으면서 나머지 80% 주주들을 농락하는 그런 법상으로 분명히 불법은 아닌데 뭐 자기들한테만 이익이 오너 일가한테만 이익이 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과도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그렇죠.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M&A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너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참호파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신주의로 이렇게 돈만 쌓아놓고 배당도 안 하고 그런 경우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돈을 뭐 수조 원이 회사 장부에 있는데 뭐 그걸로 M&A를 하든지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그 돈이 그냥 그렇게 썩을 거면 차라리 배당을 해줘서 그렇죠. 자사주 매입을 해줘서 주주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제발 이제 그러지 말자. 그래서 나머지 주주들도 동등하게 대우해줘라.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업 가치를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밸류가 있는 상태에서 밸류 크래킹을 해서 성공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같이 도와줘서 거기가 새로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요. 그런 회사들 경우에는
저희가 이제 자금 조달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. 그래서 이제 M&A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LIG 넥스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천억 그 지주회사와 그 LIG 그 넥스원이라는 회사의 네. 교환사채 네. 그까지 이제 해서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셨어요. 예, 네. 결국은 이제 그것도 핵심이 군수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네. 저희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5G 통신 장비 회사를 저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펀드로 다시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넘겼거든요. 네.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으로 좀 더 민수 쪽의 비중을 반반 하고 싶다. 네. 네. 그런 니즈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M&A 대상 물건들을 좀 찾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을 같이 도와준다. 그런 기업들도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더 안정적으로 회사가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우군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. 사실. 뭐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뭐 무료로 거의 어차피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죠. 그러시는 거네요. 대림 코퍼레이션도 뭐 지주회사 전환을 했었는데 저희 뭐 지주회사 전환보다는 이제 건설하고 화학이 두 개가 혼재돼 있으니 책임 경영이 안 된다. 항상 이제 시장에서 그게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항상 디스카운트이었죠, 되게.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분할을 하면 어떠냐라는 어떤 제안도 하고 실제 또 그렇게 됐고요. 뭐 지주회사까지 찢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런 어떤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그 회사와 그룹의 어떤 거버넌스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펀드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이제 여러 펀드들을 제가 그 뭐 학교에서 주식 투자 동아리를 할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.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뭐 미래에셋 뭐 펀드들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그런 펀드들 뭐 공모형 펀드들 대부분 다 그런데 매크로가 망가지면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 다 죽어버리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또 거기서 스타들이 나와서 또 차려서 뭐 자문형 랩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뭐 차정에 몰빵했다가 같이 다 죽었잖아요. 그렇죠. 예전에 뭐 우리 68년 돌아가면 과거 니프티 피프티 해서 워렌 버핏이 그때 투자를 안 해서 한 5년 동안 투자를 쉬면서 굉장히 그 워렌 버핏의 지금의 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기가 사실 지금 비슷하게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또 이제 그러면 너무 매크로에 기대는 그런 펀드들 일종의 이제 저는 베타 추구형이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는 여러 대 해놨는데 매크로에서 얻어맞으면 분산해 놓은 의미가 없죠. 다 같이 빠지니까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빠져나가 버리면 속절없이 그 손절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렇게 청산하는 펀드들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롱숏이 한참 인기였죠. 그렇죠. 또 롱숏은 또 일종의 알파 추구형인데 시장 리스크를 마켓 리스크를 뉴트럴라이제이션 하죠. 일종의 그 해지를 해서 숏을 쳐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개별 종목의 뭐 개별 위험이라고 하죠. 이디어싱크라틱 리스크라고 이제 학문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리스크만 남겨놔서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숏에 대한 어떤 또 바로잉 코스트가 들지 않습니까? 빌리는 그렇죠. 비용도 대차 비용이 항상 많이 들죠. 그래서 또 많은 펀드들이 또 다 유행처럼 따라하다가 많이 좀 다 안 좋게 된 경우가 많았고 지금 그거에서는 그래도 이제 타임폴리오가 제일 잘하고 있고 정말 그런 일종의 기적적인 어떤 그런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그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재능도 없고요 사실 사람마다 스킬셋이 좀 틀리니까 그거는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펀드들이 뭐 해외 펀드 해가지고 인사이트니 뭐 했는데 또 해외 매크로가 무너지니까 똑같이 그것도 힘들어지는 것도 봤고요. 그래서 뭐 너무 매크로를 자기가 잘 전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도 우리 하워드 맥스 얘기하듯이 내가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다라고 그렇죠. 얘기하듯이 그렇죠. 좀 겸손한 자세로 매크로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제가
장점이라는 게 그 기업 지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좀 특화를 해서 일종의 이제 해외에서 액티비즘이라고 부르는 그 행동주의 펀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주주로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을 뭐 주식 농부님도 여기 출연하셨겠지만 뭐 정말 농부처럼 주식을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, 농부들이. 네, 네.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도 주고 또 바람이 불면 세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병충해 오면 약도 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, 주주로서. 그리고 주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주주들도 그만큼 대주주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. 그 회사를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주 제한도 해야 되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회사의 성장 성과를 공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펀드가 되자. 네. 네, 그런 의미로 깊이 딥하게 인게이지하는. 예,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펀드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거고 실제 그렇게 해서 좀 한진칼 같은 경우 사실 그런 펀드였고 요진 건설이라고 또 LK 시절에 했던 펀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실제 해보니까 회사가 좀 바뀌려고 하고 또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, 사실. 그래서 대한항공도 뭐 1,200%가 넘던 부채 비율이 지금 뭐 289%까지 그렇죠. 떨어졌으니까 그 자체가 뭐 저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다양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일들이 사실 다 그분들이 흔쾌히 들어주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면도 많지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. 실제 많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또 보람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인생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한진칼은 이제 거의 다 엑싯을 이제 하신 거죠? 거의 다 팔았죠, 이제. 네, 거의 팔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지분도 뭐 일정 부분 콜옵션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강성부라는 이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뭐 5대 기업 중에 하나인 한진칼의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다 합리적인 타당한 지적을 하셨고